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직접 겪은 아주 섬뜩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비 진수바리 인사드립니다. 감옥에 들어온 소감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주가 2주 차였는데, 네네네. 두 번째였는데, 이번 세 번째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했을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매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그쵸. 두렵잖아요. 네. 잘못했을 때 저것이 나를 타격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잘 해주실 거라 믿고요. 이거는 실제로 겪으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진수발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똘비라는 남성분이 겪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직접 이 똘비가 돼서 이야기를 전달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기는 5, 6년 전쯤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때 겪은 이야기고요. 제가 수도권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회사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 만큼 유명한 회사인데, 그렇다고 대기업은 아니고 적당한 중기업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관리직으로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입사날 일주일 전에 회사 근처에 작은 반지하 원룸도 하나 구하고, 일주일 동안 근처 맛집이나 주변 지리도 좀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첫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출근을 하고 다른 직원분들한테 돌면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새로 입사한 똘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다닌 거죠. 근데 그 회사가 평균 연령이 정말 높았거든요. 제가 20대 후반이지만 일단 20대는 없었고요. 제 바로 위에 계신 분이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한 60대, 70대 이렇게가 가장 주로 많은데, 네. 사무실에 여직원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 여직원분들은 30, 40대로 그나마 좀 어리셨는데, 그나마도 저랑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출근을 했으니까 업무를 익혀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류들 읽어보면서 좀 익혀라,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것저것 읽으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하고 있는데, 제 건너편에 앉아있는 여직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쓱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똘주임 안녕? 이런 식으로 인사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는 그날 오전에 했으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여직원을 이제 순이라고 해볼게요. 순대리. 이 순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보다 9살 정도 많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여기가 직장이 아니고 밖이었다면 조금 풍채가 조금 있으신 이모, 약간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오. 근데 아무튼 이 순대리가 저한테 오더니 서류 뭉치를 주면서 이거 읽으면 도움이 좀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읽기 시작했죠. 그렇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읽다 보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파악은 됐고, 그날 이후로 업무도 하나씩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은 직원들이 파악이 좀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고 무슨 업무를 하고 뭐 뭘 싫어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파악이 되는데, 이 순대리가 네. 조금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한 6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한두 가지 정도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업무를 가지고 매일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매일. 근데 그렇게 욕만 들어먹으면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문제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제가 자리를 잡고 밥을 먹고 있으면 순대리가 와서 제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혼냈던 상사나 네. 아니면 다른 분들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근데 그것도 솔직히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같이 밥을 먹기가 싫더라고요, 나중에는. 부정적인 사람인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됐을 때 제가 먼저 안 내려가고 순대리가 먼저 가기를 기다렸다가, 순대리가 먼저 가면 그 뒤에 가서 저 혼자 따로 앉아서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 후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요. 한 2년 정도. 2년 조금 안 된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2년 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저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3, 4번 정도 3번인가 4번인가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거절했고, 네. 그런데도 계속 저한테 구애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인스타그램이 있잖아요. 예.
제 팔로워 목록을 뒤져서 제 전 여자친구를 찾질 않나. 어떻게 찾았지? 뭐 팔로워들을 막 타고 들어가서 제 친구들한테 DM을 보내서 이 똘줌 누군지 어떻게 아냐, 똘줌의 뭐 전 여자친구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예. 뭐 그런 적도 있었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가 그린 그림 사진을 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캡처를 해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똑같이 올려놓고, 네. 그 문구에다가 뭐 얄밉지만 좋아해 뭐라던가, 뭐 가질 수 있다면 뭐든 할 준비가 됐다, 뭐 이런 문구를 적어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저랑 커플 느낌으로 바꾼 건 뭐 일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편지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고, 그리고 제가 자리를 잠깐 비우고 들어왔는데 제 컴퓨터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시냐 물어보니까 무슨 파일 하나 옮겨갈 게 있다고 예. 핑계 대면서 막 만지더니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불편하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혼자 타지에서 살다 보니까 주말이나 좀 쉴 때 취미 생활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그림 그리는 거랑 사진 찍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일본 작가가 그림 전시회를 여는 걸 알게 돼서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영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혼자 가게 됐어요, 전시회를. 그래서 전시회 가서 구경도 잘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뭐 인스타에 업로드도 하고 이렇게 잘 다녀왔는데, 전시회를 다녀온 다음 날 친구 한 명이 야 이것 좀 봐라 하면서 사진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이제 순대리의 그 인스타 화면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익숙한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인스타 차단을 해놨었는데, 그걸 풀고 이제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갔던 전시회 있잖아요, 거기를 갔더라고요, 그 순대리가. 아무튼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넘겼는데, 한 2주쯤 지나서 또 다른 작가가 하는 전시회를 간 적이 있어요. 역시 혼자 갔고요. 뭐 구경도 잘하고 재밌게 잘 다녀왔는데, 그 다녀온 사진을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예. 다음에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영업을 하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제가 순대리 인스타를 들어가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갔던 다음 날 그 전시회를 또 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2번이면은 우연이기 좀 힘들잖아요. 필연이지, 그건. 네, 우연이지. 다른 전시회에 갔던 사진이 있다면 겹쳤겠거니 할 수 있겠는데, 정말 제가 딱 2개 갔는데 그 딱 2개를 간 거죠, 순대리도. 그때부터는 이게 좀 스토킹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제 컴퓨터를 만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게 제 PC 카카오톡 그거 대화를 뒤져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제가 느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느꼈는데, 전시회를 간다고 했던 정보를 얘기했던 게 친구들 단톡방에서 제가 한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을 다 훔쳐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제가 혼자 뭐 업무상 체크를 좀 할 게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예. 저한테 쓱 오더니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숨을 쉬면서 그냥 무시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똘주임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말 하시려면 그냥 가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아니 나 똘주임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순대리님 저 여자친구 있고요, 제가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원래였으면 그냥 한숨 한번 쉬고 들어갈 사람이 예. 좀 화난 표정으로 내가 왜 싫은 거야? 나이 많고 못생겨서?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라 할 말은 없고, 솔직히 순대리님 이러는 거 좀 무섭다. 네. 제가 정신과에 진짜 잘하시는 분 계신데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요? 진짜 이거 병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좀 앞부분에 생략을 많이 해서 급발진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수많은 일이 있었구나.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은 정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예. 확신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이때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좀 더 좀 강력하게 느꼈나요? 그 순대리 바로 옆자리에 예. 순대리의 바로 직장 상사가 있는데, 상사가 있고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혼잣말로 지나 잘하지 네 이런다던가, 아니면 어떤 상사한테 혼나고 자리로 돌아가면서 막 욕을 한 바가지 한다던가, 그리고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막 소리를 빽 지르면서 밖으로 나간다던가. 근데 이런 거만 들어도 사실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낄만 하잖아요. 저희랑 다르다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정신과에 아는 분이 있으니까 소개를 좀 네.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뭐 타일러도 보고 단호하게 거절도 해보고 할 거 다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이러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좀 빨개지더니
갑자기 딱 일어나면서 야, 나 살 빼고 이뻐지면 나한테 고백해 이러는 거예요. 일단요, 예. 이 멘트가 사실 좀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지금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일반적으로 좀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네. 나 이뻐지면 나한테 고백해 뭐 이런 말 자체가 예. 좀 황당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상황은 넘어가서 그냥 넘겼어요. 그때는 뭐 여전히 회사에 출근을 하면은 키보드 위에 편지나 간식 같은 게 올라가 있고 제가 받을 때마다 읽지도 않고 간식은 뭐 먹지도 않고 다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회사 윗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조치를 좀 취해달라. 그랬더니 한다는 조치가 순대리한테 경고를 하고 자리 이동. 일단은.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리도 그렇게 가깝진 않았는데 그냥 조금 더 멀어진 자리로 옮긴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르신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별일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는 직장 상사분이 저한테 야, 여자가 먼저 좋다고 하는데 너도 그렇게 매몰차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효과는 뭐 없지는 않았어요. 그 뒤로 말을 좀 안 걸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잠깐이고 다시 추파가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직을 좀 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결제 올라간 김에 대표님하고 그 건으로 면담을 좀 했어요. 이런 이유로 일을 못하겠다, 그 사람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직하고 싶다고 했더니 대표님이 내가 몰랐고 이제 알았으니까 책임지고 그런 일 없게 하겠다 이러시면서 좀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이직에 대해서. 이직 대신에 그래서 한 달 정도 휴가를 좀 받았어요. 휴가를 해외로 가게 됐는데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 순대리가 그 회사 단톡방에다가 몇십 명이 있는 단톡방인데 거기에 장문에 톡을 하나 남겨놓고 단톡방을 나간 거예요, 새벽에. 그 내용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근무 환경도 그렇고 똘주임까지 없으니까 일 못하겠다, 나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 있으니까 잘됐다, 돌아가면 순대리가 없겠거니 했죠. 근데 막상 이제 한 달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를 해보니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퇴사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흑화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안 그래도 정말 다른 사람이었는데 더 심해진 게 모니터를 부수지를 않나 외부하고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하지 마 하면서 끊는다든지 정말 흑화한 것처럼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조용히 회사를 다녔는데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밖에서 혼자 돌아다니고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음악을 들으려고 핸드폰을 딱 꺼냈는데 부재중 전화가 몇십 통이 와 있는 거예요, 순대리한테요. 근데 제가 주말에는 제발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전화를 수십 통을 하고 더 충격적인 건 카톡에다가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카톡이 엄청 와 있는 거예요.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 사람이 드디어 정신줄을 놨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내용이 노무사 상담도 받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준비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한 번 더 이런 짓 하면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답장은 없었고 그날 밤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새벽 1시 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는 거예요. 근처에 뭐 친구가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찾아올 만한 사람도 없는데 새벽 1시에 누가 인터폰을 누르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가가지고 인터폰 화면을 봤더니 제가 그 보내드린 사진, 그거 혹시 그거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터폰 사진. 이 사진에서는 좀 특정하기 어려운데 좀 막 움직이면서 마스크 위로 얼굴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한 40대 정도 되는 남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모자 쓰고 후드였나 뭐 이상한 걸 좀 쓰고 눈 빼고는 완전히 가린 그런 얼굴이었는데 인터폰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끝나자마자 또 울리는 거예요. 그게 5번, 6번 이렇게 계속 울리더니 갑자기 그 공동현관 있잖아요. 거기를 발로 쾅쾅 차는데 저희 집이 반지하라서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 신고 내역도 제가 보내드렸죠. 제가 문을 안 여니까 옆집에 또 인터폰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옆집도 당연히 무시를 했죠. 그쯤 돼서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경찰관 분이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신고자분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한 상황이냐, 상황 설명 가능하겠냐 해서 제가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렇게 급박한 건 아니지만 뭐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금방 오겠다면서 전화를 끊었거든요.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이때까지도 계속 인터폰을 누르고 있었는데 밖에 경찰 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태워갔는지 뭐 어쩐 건지 뭐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쯤 지났나? 그 전화가 왔던 경찰분한테 또 전화가 왔는데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은 아니고 근처에서 술 한잔 하시고 예. 취해서 뭐 집을 착각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헌방 조치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혹시 올라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 경찰분한테 혹시 그 40대 남성분 맞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경찰분이 아니요 여성분이신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 듣는 순간 멍해져가지고 이거 설마 순대리인가? 만약 순대리라면 순대리가 변장까지 하고 저희 예. 집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거의 잠을 못 잤고 뭐 친구들한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무섭다 이런 얘기도 하고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도 쉬는 날이었거든요. 잠깐 나가서 집 앞에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사들고 집에 들어오는데 자연스럽게 그 우편함 있잖아요. 예. 거기를 딱 봤는데 거짓말처럼 항상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그 핑크색 편지 봉투가 헐. 가지런히 꽂혀 있는 거예요. 어제 순대리가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편지를 갖고 들어와서 펼쳐봤는데 여태까지 편지에는 좀 친절함이 담긴 그런 어투의 반말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딱딱한 존댓말로 적었더라고요. 내용은 뭐 네가 날 아무리 밀어내도 나는 네가 좋고 너에게 감사를 느끼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사진만 찍고 바로 버렸거든요. 편지가 진짜 있어요, 저한테. 예, 근데 이거를 정확히 보여드리면 특정이 될 수 있고, 진수바래님이 또 불편해질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이제 주말이 찾아오고, 제가 본가가 한 1시간 반쯤 걸리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본가에 가서 친구들하고 뭐 놀고, 본가에서 자고, 일요일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서 저녁도 먹고 컴퓨터도 좀 하다가 핸드폰을 보려고 침대에 딱 엎드리면서 누웠는데 베개랑 이불에서 되게 낯선데 낯익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냄새지? 하는데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이거 순대리 향수 냄새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순대리가 쓰는 그 이상한 뭐 섬유 향수 같은 게 있었는데 향이 나는구나. 네, 제가 그 냄새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딱 그 냄새인 거예요. 온몸에 막 갑자기 닭살이 돋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예. 그 인터폰 사건 이후로 제가 구매를 했던 3단봉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걸 하나 들고 정말 말 그대로 원룸인데 예.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숨을 만한 곳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죠. 예. 그래서 누가 들어오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없는 것 같고 그럼 없어진 건 없나? 하면서 막 찾아봤는데 집에 뭐 금품이나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훔쳐갈 만한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딱 그때 생각으로는 왠지 스토커가 집에 침입하면 훔쳐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그 몸에 닿는 옷이라던가 뭐 그런 거지 않을까 해서 옷을 막 찾아봤어요, 제가. 네. 근데 없어진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세탁기 있잖아요. 제가 입고 나서 빨래하려고 세탁기에 넣어둔 옷들을 막 뒤졌는데 뭐 하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 갔지 하면서 찾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던 좀 고급 브랜드 드로즈 팬티 한 장 딱 샀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양기를 훔쳐갔네. 제가 세탁하려고 넣어뒀었는데 예.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미치겠네 하면서 막 진짜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다가 4층에 집주인분이 사셨는데 4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문을 이제 두드리고 저녁 시간에 정말 죄송한데 저희 집에 누가 들어갔다 나간 것 같다. 혹시 복도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 흔쾌히 보여주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예. 근데 주말 동안 CCTV에 찍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하다 하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네. 찍힌 게 없으니까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들어오지 않고서 어떻게 이불이랑 베개에서 그 향수 냄새가 나고 말이 안 팬티가 되죠. 사라질 수 있겠어요. 예.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창문으로 갔는데 창문은 역시 잠겨 있었고 방범창도 있고요. 저긴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제 집에 창문이 2개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원룸에 있는 창문이고 하나는 화장실에 있는 창문이에요. 근데 화장실에 있는 창문에는 방범창이 없어요. 그래서 설마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그 창문을 봤는데 방충망만 닫혀 있고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가 겨울이기도 하고 반지하라서 문 열어두면 정말 춥거든요. 그래서 씻거나 막 볼일 보거나 할 때 창문 밖을 보면 사람 지나가는 거 다 보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화장실 창문은 진짜 정말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좀 열려 있으니까 여기로 왔다 갔다 했나 하면서 몸을 한번 넣어보려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사람 한 명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기엔 충분한 크기더라고요. 오. 그래서 여기구나.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처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앞으로 더 올지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그때쯤 도망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출근을 하자마자 대표님실에 올라가서 예.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하고
이래저래 해서 나 더 이상은 못 다니겠다. 집에 들어온 것 같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퇴사를 하게 됐는데 아, 퇴사까지. 아. 네, 대표님이 저한테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 어?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이유를 특별하게 뭐 얘기해 주신 건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 단돌이 잘 할 테니까 그리고 퇴직금도 좀 넉넉히 챙겨주고 할 테니까 시끄러워지는 걸 좀 그게 싫었나 봐요, 대표님. 아, 네. 그래서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신고는 안 하고 퇴사를 하게 됐고 퇴사하자마자 타이밍 좋게 이직에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그 뒤로는 그 순대리를 마주친 적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똘비는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후일담인데 오, 예. 그 이직 후에 제가 회사에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나가고 2주도 안 돼서 순대리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8년을 다녔던 회사인데 예. 더 나갔다고 그냥 나간 거예요, 바로. 근데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도 못하고 상사한테 개기고 회사에 분란만 만드는 직원을 왜 쓰냐. 그렇죠. 그게 저희 회사 특성상 사람을 구할 때 채용 공고를 올려서 면접을 보고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람을 뽑는 회사가 아니고 아,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소개나 낙하산이죠. 예. 꽂아주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 소개로 들어가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아서 들어갔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더 경찰에 신고라던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도 있어요. 아무튼 그 순대리의 배경이 대표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내치지도 못하고 그냥 뭐 둘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뭔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그냥 그때 대표님이 신고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에필로그라고 해야 될까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이 회사에 오기 전에 맡았던 업무를 하던 남직원들 있잖아요. 다 이 순대리 때문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아,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네, 저처럼 정도가 심한 건 아니었고 딱 한 번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예. 격일로 사무실에 방역을 해주는 용역 업체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근무를 하던 한 방역 직원이 나이도 어리고 잘생겼었나 봐요. 네. 근데 순대리가 이 방역하는 직원을 엄청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미쳐버리겠다, 진짜. 연락처 알아내서 매일 전화하고 따라다니고 뭐 주말에 만나자 하고 방역 직원도 무서우니까 본인이 맡은 업체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나 봐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는 또 모르겠는데 이 순대리가 그 사무실에 저희 과도가 있거든요. 예? 누가 과일을 가져오면 그걸 깎아서 먹을 때 쓰는 과도가 있는데 과도를 들고 그 사람이 방역을 왔을 때 나랑 안 만나면 나 죽을 거야 하면서 자를 하려 했다고 하더라고. 아, 스스로 해하면서 협박을 했구나.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거절당했고 순대리는 무슨 특수 협박 예. 그런 걸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조사만 받고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뒤에 방역업체 직원은 그만뒀고 순대리는 슬퍼했겠죠. 못 보니까. 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네.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 희생양들이 있고 진수바리님 다음 희생자도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뒀으니까. 그 부분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이게 끝이 조금 허무하긴 한데 예.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 순대리 인스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 예. 근데 피드에 올라온 사진이나 글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또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진 게 아닐까? 바뀌었구나. 네, 문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예. 어서 도망치라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수바리님 저한테는 그 순대리의 사진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묘사는 해도 될까요? 묘사요. 시청자분들께 안 될까요? 그 뭐 사람을 보고 묘사까지는 있을까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 이 이야기를 듣는 이상 예. 알지. 자기라고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묘사까지는 괜찮을 것 근데 같습니다.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내드렸던 그 편지 제가 네. 블러 처리를 좀 해가지고 모아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혹시 올려주셨을까요? 네, 아까 보여드렸는데 어차피 아. 내용은 잘 모르죠. 블러 처리가 되어 네, 있으니까. 아, 일단은 제가 묘사를 한번 드리자면 네. 일단 머리카락이 굉장히 비 맞고 나면 부시시한 머리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머리가 한 어깨 조금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그냥 어디서든 볼 수 있고 굉장히 순하게 그러니까 순대리가 맞아. 뭔가 그냥 순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안경도 굉장히 동그란 안경 아시죠, 여러분들? 네, 굉장히 동그란 안경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살이 엄청나게 쪄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말라 네. 보이지도 않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음침합니다. 음침함의 정도가 진짜로 한 100 정도 있으면 한 7, 80은 돼 보여요. 그리고 화장기가 없어요, 얼굴에. 화장은 하나요? 화장을 엿대는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화장기가 여기는 별로 안 보여서. 네. 근데 어떡하지, 이걸?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진수바리님이 현재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저는 무사히 도망을 쳤고 예. 지금은 아예 그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네. 스토킹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 전에 노래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희 시들무 사연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언제나 같이라는 제목으로 타편님이 부르신 노래인데 그 노래에서도 저희가 생각해서 이걸 제작을 하게 됐던 계기가 뭐였냐면 그들에게는 그게 순정이고 사랑이에요. 그런 방법들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름이. 맞습니다. 예, 근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엄연한 범죄고 요즘에는 처벌이 분명히 가능해요. 그래서 진수바리님도 혹여라도 또 연락이 오거나 괴롭힘을 하면 지금까지 네. 모아온 증거를 제시로 해서 진술을 하시고 처벌 네. 내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저는. 네, 저도 그렇게 해야죠. 또 오게 된다면. 오늘 진수바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지러웠습니다. 속이 울렁거렸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또 워낙 잘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더 네.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그런 섬뜩한 현실 공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진수바리님께도 큰 박수 한번 주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모자이크가 안 되어 있는 사진과 편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표현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선에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스토킹을 당해보신 분들, 안 당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해보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당해보기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당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스토킹법 같은 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처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처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진수바리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세요.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네, 아주 또 잘 지냈고, 우리 또 진수바리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자,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우리 해외로 가봐야 될까요? 네. 이런 일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행기표 끊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길이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시기는 대략 한 10년 정도 된 이야기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 똘비라고 하는 30대 초반의 남성인데 이 똘비가 근 몇 년 동안 다녔던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이 조금 기울면서 똘비가 자진 퇴사를 하게 돼요. 왜 자진 퇴사를 했냐 하면 똘비의 직장이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직장은 아니었고요. 밖에서 그냥 아무나 잡아다 놓고 일 시키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매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좀 빠진 거죠. 누구나 출근길에 퇴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똘비는 그런 단계를 좀 넘어서 점점 감정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자진해서 퇴사를 하게 됐고 자진 퇴사를 하면 회사 차원에서 좀 챙겨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대로 이제 퇴직금을 좀 넉넉하게 받은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휴식 시간을 좀 가졌대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보다가 뭔가를 하나 느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일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사실 똘비는 청소년기에 어떤 일련의 사고로 인해서 부모님을 먼저 좀 안타깝게 보내드렸고 큰아버지 밑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하고 큰아버지가 지원해 주신 금액으로
월세를 구해서 바로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군대를 다녀오고 곧장 직장을 구해서 계속 일을 했는데 쉬지도 않고 일만 해왔던 거죠. 돌아보니까.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외여행을 한번 해보자. 근데 같이 갈 친구는 없고 이제 혼자라도 한번 다녀와 보자 해서 여러 나라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홍콩하고 대만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뉜 거예요, 후보가. 그래서 친구랑 어느 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뭐 홍콩이나 대만 중에 어디를 가는 게 나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차라리 그냥 태국을 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사실 똘비가 생각하기로는 동남아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덥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어서 아예 후보에도 없었는데 네.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더래요. 그래서 태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해외여행 처음 갈 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좀 설레고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겁이 좀 나기도 하고 그렇죠. 불안감 이런 게 좀 생기잖아요. 게다가 똘비는 혼자 가는 거고. 근데 그런 마음도 즐기려고 하면서 공항에서 달러로 환전을 하고 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은 QR코드로 결제도 하고 뭐 어플로 택시 부르고 이렇게 좀 편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온리 캐시였어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달러로 환전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방콕 공항에 도착을 해서 바로 거기서 바트로 태국 돈으로 어느 정도 환전을 하고 바로 호텔로 가서 체크인을 한 거죠. 밖을 막 돌아다녀 보는데 진짜 좋더래요. 매체로만 보던 해외에 내가 있다는 게 실감이 나기도 하고 그동안 정말 죽어라 일만 했던 게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여행을 본격적으로 한 거죠. 똘비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막 딱딱 짜놓은 건 아니었고 좀 굵직하게만 방콕에 며칠 있다가 파타야에 또 며칠 있다가 네. 다시 방콕으로 돌아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고 하는데 드디어 파타야로 가는 날이었대요. 방콕에 버스 터미널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파타야행 버스 티켓을 끊으려고 하는데 한 남성분이 똘비한테 다가오면서 혹시 한국 분이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지금 똘비는 여행 중간중간에 이제 한국인을 굉장히 많이 마주쳤지만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반가웠대요. 한국인을 만난 게. 그래서 네, 저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남성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딴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급하게 전화를 할 때가 있는데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진짜 죄송한데 전화 한 통만 빌릴 수 있겠냐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가 내심 반갑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 하면서 핸드폰을 드렸대요. 건네준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흡연장 쪽으로 향하는데 어딘가 전화를 막 하더니 핸드폰을 돌려주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근데 혹시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저 파타야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남성분이 파타야요? 혹시 티켓 끊으셨나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직이요. 왜요? 이렇게 물었더니 진짜 다행이라고 제가 지금 여기 현지에서 가이드도 하고 작은 뭐 커뮤니티를 하나 운영 중인데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전화를 했는데 지금 파타야가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지금 여행하기가 굉장히 안 좋다. 똘비가 당황해서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제가 여기 지역명은 안 밝힐게요. 제가 곧 돌체비타라는 곳을 가는데 여기 혹시 가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묻더래요. 제가 뭐 붙어 다닐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좀 빠삭하게 알아서 뭐 명소나 관광지, 호텔, 맛집 이런 거 많이 알아서 추천을 좀 해드릴 수 있다.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가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 지역을. 그러니까 정말 한국인도 많이 없고 관광하기는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럴까요? 하면서 이것도 또 여행의 묘미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럼 돌체비타 행으로 티켓을 끊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티켓을 끊고 같이 그 가이드랑 버스를 타고 돌체비타로 향하게 됩니다. 원래 파타야는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곳은 조금 더 걸렸다고 해요. 이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똘비는 방콕에서 그 며칠 호텔만 끊어놨고 파타야에는 호텔을 예약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직접 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변동이 돼도 쉽게 변동할 수 있게 그렇게 여행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가이드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태국에 오게 됐고 이 가이드는 내가 어떻게 여기 방콕에 살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저녁 먹기 조금 이른 시간이었대요. 내려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분이 저기 똘비씨 이렇게 부르더래요. 예? 그래서 네 대답을 했더니 혹시 환전 해오셨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환전이요? 그래서 환전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뭐 하긴 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잘 쳐주는 데 있는데 제가 택시를 같이 타고 거기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사실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고 하루 이틀 정도 숙소 묵고 뭐 밥 먹고 할 수 있는 돈은 있었대요. 근데 여기 또 며칠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뭐 환전하지 하는 생각으로 같이 택시를 타고 그쪽으로 향하게 돼요. 시내에서 택시를 내리니까 바로 환전소가 있더래요. 같이 갔던 가이드가 먼저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똘비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간 거죠. 내부는 그냥 뭐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였는데 막 내부를 구경하고 있는데 가이드는 그 카운터에 앉아있는 분하고 태국어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저기 똘비씨 부르더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답을 했더니 내가 여기 진짜 잘 쳐주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환전하시고 식사하러 가시고 호텔도 가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로 바꿀 때 잘 안 쳐주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주는데 뭐 맛집이나 관광 명소들 이런 거를 적어놓은 종이를 주더래요. 그래서 여기 괜찮은 곳들로만 제가 적어서 드렸으니까 숙소도 여기 진짜 괜찮다고 그렇게 주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데 가이드가 무슨 진짜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똘비가 알고 있는 환율하고 정말 다르더래요. 예를 들어서 뭐 1달러에 35바트라고 쳤을 때 1달러에 뭐 45바트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환율로 쳐주더래요. 오.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가이드한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환전은 금방 끝났고 가이드가 추천해준 숙소로 향한 거죠. 예. 호텔에 들어가서 방이 있는지 묻고 체크인을 하고 나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지갑에 돈을 확인해 보니까 하루 정도면 다 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환전했던 돈을 지갑에 채우고 그리고 야시장도 구경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닌 거죠. 그리고 호텔에 다시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나와서 구경을 하는데 방콕하고는 좀 다르더래요. 좀 신선하기도 하고 뭐 자연이 더 많은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 다음날 막 돌아다니다가 밥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식당에 가서 쌀국수 이런 걸 먹었대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너무 더우니까 편의점 좀 갈까 하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웬 오토바이가 한 대 딱 서더래요 앞에.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그 남자가 본인을 빤히 쳐다보더래요. 뭘 보나 하고 보고 있는데 경찰이더래요. 그래서 경찰이 왜 그러지? 하는데 경찰이 자기를 보면서 태국어로 뭐라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번역기 어플을 킨 다음에 what? 이라고 적어가지고 핸드폰을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손가락으로 네모를 이렇게 막 그리면서 빼뽀 이러더래요. 똘비가 그 단어는 호텔에서도 들었고 해서 바로 알아차렸는데 그게 여권, 패스포트라고 한 거예요. 경찰이 여권을 딱 내미니까 경찰이 여권을 받아들고 막 확인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여권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 주머니에 딱 넣더래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더니 폰 이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폰? 마이 폰? 이러면서 자기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폰? 이러고 있는데 그 핸드폰까지 딱 잡아채면서 주머니에 넣더래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똘비를 가리키면서 you money 획 이러더래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똘비님은? 이게 그 비영어권 사람들이 영어를 쓰면 본인의 언어가 뉘앙스가 좀 녹아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똘비도 이 뜻을 이해를 못했는데 you money 획 이 하는 말이 you money fake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what 하면서 give me my phone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번역기를 막 쳐가지고 보여주더래요, 경찰이. 예. 근데 번역기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음성이 들리는데 당신은 위조 지폐를 사용합니다 라는 말이었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what? 내가 언제 what? 막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데 사실 말이 통해야 따지든 말든 하잖아요. 아무리 말해봐야 경찰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계속 한참을 한국어 섞어가면서 따지니까 그 경찰이 다시 번역기에 뭐라고나 써가지고 보여주는데 당신은 불법 행위를 했다. 체포를 합니다. 이렇게 써있더래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 똘비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봤대요. 근데 어떤 누가 그 외국 돈을 보고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보여주면서 이게 위조 지폐냐고 이게 페이크 머니냐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경찰이 stay here 이러더래요. 여기 있어라. 뭔 말인가 싶은데 계속 따진 거죠, 똘비는. 근데 조금 있다가 저 멀리서 경찰차가 한 대 오더래요. 그래서 그 경찰이 왔다고 똘비 팔을 딱 잡더니
경찰차에서 내린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그 경찰이 똘비를 경찰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한 거예요. 똘비 입장에서 그냥 민간인, 뭐 일반인이 자기한테 그런 짓을 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뿌리치고 뭐 이렇게 싸웠을 텐데 경찰이 그러니까 반항을 할 생각조차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운전석에 타고 출발을 하는데 똘비가 뒤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더래요. 지금 힙색을 차고 있었는데 지갑 말고는 지금 다 뺏긴 거예요. 네. 여권, 핸드폰. 근데 이 억울한 걸 넘어서 좀 무섭더래요. 태국 감옥 하면은 바퀴벌레나 쥐 이런 것들 같이 수감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게다가 말도 통하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이빨이 막 딱딱딱 거리면서 떨리더래요. 타지에서 이렇게 감옥에 끌려가는 건가. 근데 차가 가면은 창 밖으로 풍경이 보이잖아요. 뭔가 이상하더래요. 뭐가 이상했냐면 경찰서라 하면은 보통 도심 중심이나 아니면 뭐 시내 접근성이 용이한 뭐 그런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점점 더 시골 같더래. 게다가 지금 갑자기 폭우까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높은 건물은 원래 잘 없기도 했는데 그런 건물은 이제 아예 보이지도 않고 한자집들만 나오고 건물이나 사람보다 나무가 더 많이 보이더래요. 도대체 어딜 가는 건가. 그렇게 1시간 반을 갔대요. 그래서 딱 도착을 했는지 차가 딱 서고 경찰이 내리더니 문을 열고 똘비를 밖으로 빼더래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경찰서가 아니고 웬 건물이 딸랑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더니 역시 대답은 않고 그 건물로 끌고 가는데 그 건물이 판넬식으로 된 공장 같은 건물 있잖아요. 그런 건물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2층으로 개조가 된 그런 곳이었대요. 근데 벽에 붙어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철제 복도처럼 돼 있는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이제 끌고 가서 안쪽으로 꺾고 들어가니까 양 옆으로 방이 몇 개 있더래요. 그래서 그 경찰이 똘비를 그 방 안에 집어넣고 문을 딱 닫고 작은 자물쇠를 하나 채우더래요. 문은 밖이 다 보이는 창살 문이었대요. 그래서 자물쇠를 잠그는 걸 보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알려달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똘비 힙색을 그냥 뜯어서 가져갔대요. 똘비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똘비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줄 알았더니 이상한 건물에 잡혀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그 경찰이 왔던 길을 가는 것처럼 점점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더래요. 예. 그러더니 전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다가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더래요. 경찰이 나갔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생각 정리를 좀 한 거죠. 도대체 여기가 어디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천장에 비가 계속 부딪히는데 그 소리가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이게 뭔 상황인가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시계를 봤더니 한 11시쯤 됐대요.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창밖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헤이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진짜 아사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갑자기 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뭔가 하고 그 소리 나는 방향을 봤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이 새더라는 거예요. 천장에서. 비가 많이 오긴 하나 보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 나중에 저 물이라도 받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방 안에 매트리스가 하나 있었대요. 거기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상황에서 잠은 왔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시계를 보니까 점심시간이 살짝 지난 시간이었대요. 네. 배는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하니까 문 앞으로 다가가서 또 소리를 질렀대요. 배고파! 이렇게 소리 질렀대요. 밥 내놔! 했대요. 근데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다. 막 죽겠다 싶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기 며칠을 더 있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잠깐만 지금 여기 아무도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는 무서운 것보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그 철창 문을 있는 힘껏 발로 찼대요. 그러니까 그 자물쇠 있잖아요. 그게 좀 작은 자물쇠였는데 그게 틱 하면서 부서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약해 보이는 거였는데 잘하면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발로 철창문을 계속 찬 거예요. 근데 한 4번, 5번 정도 찼을 때 자물쇠가 정말 허무하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내가 감금을 당했나?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지나왔던 복도를 지나서 1층이 다 보이는 그쪽으로 딱 향했는데 네. 1층을 봤더니 물이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많이 왔나?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계속 천장에 빗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감금됐으면 진짜 불에 잠겨서 죽었을 수도 있겠다. 빨리 나가야겠다 해서 1층으로 내려갔더니 물은 한 정강이 정도까지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수화 때문인가 아니면 뭐 문 앞에 뭐가 있어서 안 열리는 건가 하다가 1층을 둘러봤더니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창문 쪽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밖을 봤대요. 근데 거기가 좀 농촌 같은 곳인데 밖은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였대요. 네.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쓰레기며 나무며 이런 게 완전히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이야. 똘비가 내가 여기서 지금 나가는 게 맞나? 밖은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나가야 뭐 구조 요청을 하든 뭘 할 수 있잖아요.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창문을 넘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땅을 짚어보니까 밖은 허리 정도까지 물이 찼더래요. 그래서 와 어떡하지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주변에 사람은 안 보이고 쓰레기들만 이제 떠다니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저 멀리 작은 좀 나무 배 같은 게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사람이 타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그때 소리를 지르고 나서 안 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고 사람들이 다 어떤 거에 매달려서 안 떠내려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똘비 눈에. 여기서부터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는 못해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똘비가 그 배에 타서 몇 시간 정도 표류를 하다가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되고 여권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막 손짓 발짓 섞어가면서 얘기를 해서 대사관에서 돈 받아가지고 비상 여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네. 가지고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다행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 본인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은 건지 모르잖아요, 똘비가.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이야기의 전말을 알 수는 없었대요, 그때 당시에. 근데 똘비가 그 이후로도 태국을 몇 번 더 갔대요. 네. 근데 그러고 태국에서 친해진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죠, 전말을. 네네. 그때 당시에 지금도 뭐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 그 친한 형님이 얘기해 주기로는 가이드 있잖아요. 네. 가이드랑 환전소 직원이랑 경찰이랑 일단은 한 패고 와. 뭐 분명히 더 일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방식이 가이드가 위조 지폐를 환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만들고 그 경찰이 가서 체포를 해서 구금을 시킨 다음에 뭐 돈을 빼먹든 뭐 노동 착취를 시키든 뭐 이렇게 하는데 똘비가 끌려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다른 국가와의 국경지대에 좀 가까운 곳이었대요. 근데 거기가 유명한 지역인데 안 좋은 약 원료 재배를 하는 그쪽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형님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너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끌려가서 진짜 뉴스에도 나오고 장난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똘비는 운이 좋게도 자연재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홍수 때문에 이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그렇게 작용을 하네. 그런 범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예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아시죠? 진수바리님도 아시겠지만 네. 해외 나가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뭐다? 한국인. 친절한 한국인. 네.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한국인. 네. 네.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고 네. 제가 태국에 거주를 했었어서 태국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 예. 외국에 있었다 보니까 네네네. 그때 느낀 점이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데 네. 외국에서는 외국인보다 한국인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이 실제로 있거든요. 오, 예. 네, 한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좀 느꼈던 적이 있어서 네. 이 이야기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이게 네. 허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가서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해외 나가시면 대부분 같은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다 외국인이고 하니까 한국 사람 만나면 괜히 반갑고 네. 한국 분이세요? 이러면서 대화도 좀 나눌 거고 그런 걸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네,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해외에 나가서 정말 또 조심해야 되는 현실공포 네.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해외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다 좋자고 가고 또 경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또 그들을 타겟으로 한 범죄는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시마님. 아, 네, 맞아요. 좀 네. 많이 힘들죠. 개입을 안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단 상황 자체가. 근데 뭐 네. 함부로 또 관여했다가 또 안 좋은 네.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편안하게 많은 분들이 이해해 네. 주실 거라 믿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다시마예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무당이 아니지만 빙의에 걸렸었던 언니를 도와주게 된 이야기예요. 빙의. 그래서 네,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 얘기를 하자면요. 이 언니를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가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언니가 아무래도 저는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이지만 사실 스승님 같은 분은 없어요. 뭐 영적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뭐 무당분이시면 신어머니라던가 신아버지 분이 맞죠. 계시고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된 그 스승님에게 조언을 구한다거나 그런 방식인데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오히려 너는 옆에 있는 할매님이 계시니까 그 신이 도와주시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다. 너가 알아서 해주실 분이 따로 계시는데 네가 뭐가 걱정이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실제로 어떤 제 지인분인 부당분께서 너는 그냥 할매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라. 너의 운명이 그런 운명인데 어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셔서 그렇게 스승님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찾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할매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어요. 뭐 네, 예를 들면 수살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살귀가 뭐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용어 네. 자체를.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한자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 한자도 찾아보고 어떻게 대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할머니께서 알아서 해주시지만 그런 건 잘 못하다 보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저기 흘러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공통점으로 그 언니가 타로를 볼 줄 아는 언니인 거예요. 그래서 타로를 보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얘기를 하다 보니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얘기를 나눴을 때는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잘 못 느껴서 그냥 언니가 좀 밝은 사람이지만 좀 어두운 부분이 있긴 하구나 정도만 느꼈고 다들 그런 사연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언니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 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예. 언니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나무 바닥에서 소리가 나는 약간 끼익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이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물어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언니가 항상 있었던 일이었어가지고 몰랐던 이야기를 꺼내주게 되는데 일단 그 언니가 사는 곳이 그렇게 막 따뜻한 곳은 아니에요. 아파트인데 고층이다 보니까 뜨거운 리가 없는데 밥이 그날 밥을 지었는데 하루 만에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상해서 곰팡이가 생긴다고 밥을 지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겨? 그래서 그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항상 한두 시간 뒤면 밥을 못 먹게 된대요. 상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상함을 느껴서 그럼 또 무슨 이상한 일은 없었어? 했더니 혼자 있는데 누가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뭐 TV도 갑자기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런다거나 네. 네, 뭐 수리기사를 불러도 멀쩡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거짓말쟁이가 된 기분이었지만 혼자 있을 때 자꾸 그런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는 이게 전화상으로 느꼈을 때는 잘 못 느끼는데 혹시 만나볼 수 있을까 해서 만나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할매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더니 딱 그 말씀이에요. 네가 도와라. 이건 일이 네가 해야 터졌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데리고 와서 상태를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 언니가 빙의 직전까지 간 거예요. 몸 안에 군단으로 들어가서 귀신이 감당이 안 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럼 언니한테 문제가 있느냐? 언니한테만 이상 증세가 온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래요. 그 언니의 아버님께 이제 숙주가 되는 그 귀신이 따로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했더니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무당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는 맞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 아이가 그 언니 같은 경우에는 불교 신자예요, 참고로. 그래서 언니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족들은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서 그것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종교가 없다는 걸 몰랐었는데 집안이 불교 집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매께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쟤네 부모님께서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 지킬 수 있는 신도 없고 그거를 보호할 신도 없다 보니 아마 또 무당을 찾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못할 것이다. 굿도 해야 될 텐데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본인이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매가 그 부분에 일단은 귀신이 들어있다고 하니 그걸 빼내고 그리고 저는 굿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무당이 아니니까. 그래서 방법은 단 하나래요. 언니가 열심히 믿고 있는 종교의 신에게 가서 빌래요. 본인의 신, 본인이 믿고 있는 신. 그래서 그러면은 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또 여기서 등장합니다. 너구리 오빠가 또 등장해요. 너구리 오빠는 정말 신실한 불교 신자고 집안도 불교 집안이다 보니 절을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절을 추천을 해달라라는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절 같은 경우에는 깊은 산속에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 차가 있어야 또 움직이기 편해서 유일하게 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부탁을 하게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큰 절 하나랑 그리고 오빠가 추천했던 절 하나를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큰 절을 가는 게 먼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절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할매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경험해보라고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친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절을 가기 전에 저에게 너희 세 명끼리 내가 기운을 담은 사탕을 줄 테니 입에 물고 가라. 큰 절에 갈 때는 무조건 물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사탕을 물고 차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천대왕님이 계시잖아요. 문 지키고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제가 처음 가본 건 아니에요. 다른 절도 가봤는데 당연히 문에 지키고 계시는 사천대왕님이 다 계시는데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 사천대왕님이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 큰 약간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거인처럼 너무 커다란 거예요.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그냥 네. 무섭다 정도지 엄청 무섭진 않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일반 크기예요. 일반 사람보다 크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실제 있는 것보다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다가가기가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빠 이거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오빠도 제 사연을 들어보신 분이라면 성격이 되게 불같은 성격이고 그런 걸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뭐가 무서워 가자라고 하는 성격인데 그 오빠도 망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불교 신자다 보니 절을 정말 많이 다니던 오빠예요. 그러면은 그 사천대왕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꼈대요. 처음
처음 봤어요. 그 오빠가 무섭다고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내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언니와 저는 그 차 안에 있고 그 오빠는 거기를 한번 보러 가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보러 가는데 거기에서 경비를 하고 계시는 어떤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이 오셔가지고 오빠에게 말을 거는데 이상하게 거리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거리는 똑같은데 오빠의 얼굴은 또렷이 보여요. 근데 그 경비를 보신 그분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색이에요. 그냥 이목구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인 건가 사람인 건가라고 분간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너구리 오빠가 딱 돌아오고 나서 앉았어요. 운전석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그분 얼굴 보였어? 라고 물어보니까 똑바로 보인대요. 이목구비 있대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도 물어봤어요. 언니 이 거리에서 지금 저분 얼굴 보여? 라고 했더니 보인대요. 그러니까 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도망가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망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도망 나오듯이 갔고 그리고 오빠가 추천했던 그 절로 가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계획상으로는 큰 절에만 가서 대웅전에서 절을 올리는 그런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날이 기운 거예요. 일찍 간 게 아니라 점심때쯤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점점점 또 산이다 보니까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인생 처음으로 진짜 무서운 걸 겪게 돼요. 왜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둥둥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하고 보니까 커다란 기묘한 색을 띠는 금빛의 부처님 상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둥둥둥 하는 게 쿵쿵쿵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주파수처럼 엄청 큰 둥탁한 무언가가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예. 근데 거기에서 또 한 소리가 들려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불교 신자가 아니었어가지고 그 소리가 들려요. 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지? 너무 무서운데 이제 소름이 끼쳐가지고 오빠 저거 안 보이나? 안 보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안 보인대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냥 약간 산이래요. 그래서 오빠 빨리 가라. 이렇게 빨리 밟아라 빨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다행히 산 중에 가는 중에 해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혜태. 예. 그러니까 해태의 모습인데 실제로 그 산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리키면서 저게 뭐 있나라고 물어보니까 없대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태의 모습으로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를 부항하고 가니까 거기서 갑자기 뚝 끊겨요. 그러니까 모습도 안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났던 것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했는데 이제 입구로 들어가니까 깜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대웅전 못 가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한 5시, 6시쯤이어가지고 늦었다. 산이면. 예.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때가 추운 날이었거든요. 여름이 아니다 보니까 빨리 지는 때기도 했고 시간도 늦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대웅전 쪽으로 일단 가봤더니 저 멀리서 하얀 빛이 나는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절에서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그 도와주시는 분 있잖아요. 여성분. 네, 여성분께서 걸어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딱 오시면서 말하시는 게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웅전 가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혹시 지금 닫았겠죠? 라고 물어보니까 네, 당연히 닫았고요. 일단 저기 그나마 부처님 상이 이제 계시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기도 올리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오시면 돼요.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리둥절한 상태로 어안이 벙벙해서 일단 가볼까 하고 갔는데 거기도 무서워요. 예. 거기가 불빛이 아래서 위로 쏘아져 있다 보니까 좀 무서운 느낌도 들고 부처님 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가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무섭다 하더라도 약간 좀 우리를 해칠 것 같다 정도의 무서움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드리려고 했던 돈을 거기에 넣게 되고 기도 올리고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안정된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예. 그러고 나니까 이때까지 할매가 없었어요.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얘기를 하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 왔냐, 아니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가라고 해놓고 왜 그랬냐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좀 너무 무서웠어가지고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생각을 해봐라. 자기의 영역에 있는 신분들이 다 계시는데 내가 대뜸 거기를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시비밖에 안 된다,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기운이 담겨있는 사탕만 쥐어준 거예요. 미약하게. 얘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아이들이니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가야지. 거기에서 인연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너에게 가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보살님께서 말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하고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 바로 준비해가지고 일찍이 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약간 볼일이 급하게 돼서 도착하자마자 볼일을 보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딱 보살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서를 정하셔가지고 여기 가셨다가 대웅전 가셨다가 거기를 가시고 기도 올리시고 저에게 오시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가게 되고, 대웅전에서 저를 제외하고 108배를 하게 됐는데 저는 봐야 되는 입장이어서 앉아서 명상을 하는 정도고 지켜보게 됐어요. 그래서 108배를 마치고 또 보살님께 가봤더니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혹시 뭘 알고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았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는지 그러는 거는 아예 없었대요. 그래서 그럼 원래 신도분들이 오시면 그렇게 안내를 하세요? 라고 여쭤보니 아니래요. 그냥 해야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건 진짜 신께서 보낸 연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내려오게 돼가지고 끝인 줄 알았더니 또 그 집으로 도착하니까 할매가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끝난 거야? 라고 물어보니 아니래요. 이제 시작이래요. 이제 시작이구나. 네, 이제 준비 단계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마무리를 했고 네 몸 안에 안 좋았던 것들도 싹 다 뺐으면 당연히 뭔가 더 들어차야 되지 않겠느냐. 후처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 몸과 마음을 비우고 몸에 좋은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게 정석이다. 그래서 108배를 시켰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니 본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언니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에게 이제 허락을 구하고 또 언니의 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또 여러저러 지인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사주를 볼 줄 아는 지인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서는 사실 귀신을 보는 거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저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한번 들려보니까 현관부터 냄새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역한 데가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언니가 불교 신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니 방에는 부처님 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향 냄새만 나고 약간 인센스 향만 나고 거기만 향이 좋고 다른 데는 막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서 유독 왠지 모르겠는데 아기가 또 있더라고요. 굶어 죽은 귀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닥에 뭔가 떨궈져 있어요. 그걸 미친 듯이 주워 먹어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기묘하게 악기라고 해야 될지 악신이라고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한 느낌이 들었던 게 이건 제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사실 악마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악마의 느낌이 너무 세게 드는 거야. 유황 냄새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 아버님이 계신 방에서. 그래서 바로 누구 방인지 알고 있었고 특히나 그때 당시에는 언니의 동생분이 있었는데 동생분도 귀신을 믿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귀신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문득 그 얘기를 해줬어요. 최근에 아파트에서 죽은 강아지가 있을 텐데 핀 강아지지? 라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어떤 생김새였는지 그것도 싹 다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의 힘을 얻어서 여러저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얘기를 해보니 확실히 가위 눌리는 것도 몇 번 있었고요. 그 동생도 여러 현상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가 봐 살았대요. 그래서 여거저거 방법으로 제가 도와주게 되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본진으로 가라라고 했던 이유가 원래 집마다 지키고 있는 신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거의 소멸 직전까지 가셨더라고요. 힘을 못 써요, 아예. 그래서 그것도 도와줄 겸 여러 가지 상태를 확인을 하고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와서 할매가 말하는 대로 상을 차리고 의식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무당은 아니지만 그때는 할매께서 제 몸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때 의식을 치르고 나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언니가 그 빙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언니가 원래 되게 성숙한 성격이고 말할 때도 안녕?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언니인데 언니가 갑자기 완전히 180도가 변해가지고 야,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버릴래.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순간 할매가 탁 들어와서 나가. 그러면 안 되지. 산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러고서 달래고 해주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 그럼 좋은 곳 보내줄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곳 보내줄 테니 너도 내가 누군지 아지 않느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할매라고 해서 할머니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원래는 되게 선하고 정말 예쁘게 생긴 분이에요. 네, 선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표하더라고요. 누나 말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보내줄 테니 그만 괴롭히고 나와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버님께 있는 것도 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데리고 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의식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언니가 왔을 때 바로 꺼내서 보내는 그 의식을 치르고 마무리를 해서 더 이상 언니가 고통받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네. 뭔가 그 안에 더 뭔가 처절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아버님께서 사실 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람을 낮잡아 본다거나 아니면은 좀 그냥 업이 좀 함부로 대하는 있으셨구나. 그런 업이 너무 많아서 예. 할매께서도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니네 아버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나 혼자 그렇게 업을 받는다면 차라리 나은데 가족들한테도 민피를 많이 끼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을 욕하는 말도 많이 있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특히 그 애기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어떤 여자가 미친 듯이 웃으면서 네가 무당이야? 그래?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찔릴 만한 제가 이제 멈칫할 만한 거를 다행히 할매가 탁 붙잡고 어딜 함부로 떠드느냐 입 닥쳐라. 원래는 좀 심하게 말을 했는데 쌍욕을 했었는데 이제 예. 정신 차려라고 네가 붙들어라 네가 붙들어야 된다 하면서 언니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할매가 또 쓰는 그 부채가 하나 있어요. 저한테 항상 들고 다니라고 하는 부채가 하나 있는데 그걸로 칼처럼 쓰더라고요. 너무 말이 안 듣는다. 달래도 달래지가 않는다 싶으면은 칼로 찌르듯이 푹 찌르더라고요. 부채로 그러니까, 찌르는 거네. 예. 네, 근데 그게 느낌이 그냥 살짝 되는 정도거든요. 힘 정도가. 근데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너무 아프다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이놈은 데려갈 가치가 없다. 여기서 소멸될래 말래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갈게요 죄송해요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았고 여러저러 빙의도 많이 있었어요. 뭐 남자도 있었고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네네. 들어차는 경우는 사실 네. 구멍 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왜 구멍이 났었을까? 아마 그게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언니가 타로를 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예민한 사람이죠. 예. 네, 엄청 예민한 사람인데 언니를 제외하고는 예민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한 말을 하셨겠죠. 근데 그 언니 같은 경우에는 예민하니까 그 집안을 가지고 휘젓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걔네들이. 원래도 네. 그랬었지만. 근데 언니가 그게 딱 어느 순간 예민해진 게 점점점 생기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씩 귀신이 보인다거나 들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이미지로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머릿속에 울린다거나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원래도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원래 되게 굳건했거든요. 난 잘할 거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점점점 본인이 힘들었던 기억을 다 끄집어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거짓말이잖아. 너 그런 거 못하잖아. 너 원래 그럴 수 없었잖아. 하면서 비난을 계속하니까 빈 곳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언니가 그런 경우도 생겼고 또 아버님께서 언니에게도 좋은 소리를 못해서 그거를 또 이용하다 보니까 원한을 서리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주와 비슷하게 이뤄진 것도 여러 가지 있었고요.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언니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돼? 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가족,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고 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그 A라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 자식을 공격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 사람이 맞아요. 겪는 것 소중한 중에서. 것을 앗아가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네. 업이 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원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할매께서 어떠한 일이더라도 말을 제대로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라. 네. 적을 만들지 마라. 너를 보호하고 싶으면 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해결이 됐잖아요. 네네. 그럼 해결되고 나서는 좀 어떠셨어요, 그분은? 해결되고 나서 원래는 밥을 못 먹었어요, 언니가. 오. 근데 정말 잘 먹고 예. 네, 살이 쪘어요. 오. 네, 그리고 안 좋았던 일들도 풀리고 예. 또 원래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서로 이제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변하게 야. 됐고 집안에도 평화가 왔었어요. 다시마님께서 진짜 선행을 베푼 거네요.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가 보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네. 뭐냐면요. 선무당짓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다시마님. 아, 그렇죠. 그거를 왜 하지 말라는지는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선무당짓,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무당이 아닌데 어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잘못했을 땐 책임을 못 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무당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제가 약간 그렇대요. 무당이 원래는 돼야 됐는데 네. 거부를 해서 무당이 아닌 무당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있대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판가름 정도는 이제 할매께서 해주시니까 얘기를 듣고 살아라. 안 된다 하면 무조건 하지 말고 네. 해야 된다 하면은 그게 네 운명이니까 네 운명대로 살아라. 그리고 또 걱정돼서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죄책감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무당짓이면 어떡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네가 할 일이다. 할매께서 말씀하신 건 그 정도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네가 네 삶을 살면 돼.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살아. 네가 그러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왜 선무당짓 얘기를 했냐면요. 선무당짓을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줍지 않은 가짜 무당들이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아시겠죠? 네, 너무 진짜 그런 사짜 무당, 그러니까 무당인 척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기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1000배,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시선 신경 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것도 좋은 말씀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다시마님께서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선무당짓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의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 버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긴 했었어요.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가 아니라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 뭔가가 있었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들어달라 라고 또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 오늘 다시마님 아유 너무 이야기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궁금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부처님 상으로 누가 쫓아왔다고 했잖아요. 그건 부처가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또 정리하면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거 혹시 뭐였는지 말해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뭐였냐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제가 신들 입장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약초 같은 사람이래요. 약초. 그러니까 독이 될 수도 있고. 네, 약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때 그 이후로는 그 절을 갈 수 있게 됐거든요. 예. 그게 알고 보니까 그 큰 절에 악신이 있는데 그 네. 악신을 부처님의 상으로 가둬놓은 상황이었대요. 어호. 근데 그때는 제가 준비가 되지가 않아서 만일에 이게 제가 역이용한다 치면은 저를 홀려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오, 위험했다. 네, 정말 위험해서 그 사천대왕님이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 무섭게 만들었던 이유도 그 이유였고, 그리고 그거를 쫓아왔던 이유도 거기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저를 쫓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네. 한마디로 좀 긴장 좀 해. 그 영적인 그 영빨이라 그러죠. 그거 다 세워놔. 네. 안테나 세워놔. 네. 좀 이런 느낌으로 일단 들어갈 때 기선제압 하면서 뭔가 무섭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네. 예민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마님 아까 이제 부처 형상이 쫓아왔다고 했을 때 에이 이건 부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저는 이미 했었고 네, 그리고 네. 정확히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네. 알기로는 부처는 형상이 없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아, 네, 맞아요. 예, 부처는 네. 형상이 없다. 애초에. 네, 예,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하고 나오는 것은 그냥 일종의 좀 뭔가 네. 둔갑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역시나 네. 다시마님이 이 부분까지 찝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마님도 일반적인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분이고요. 시들무의 이야기들이 올라오면 여러분들도 다시마님 이야기 항상 또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다시마님이 겪는 영적인 세상은 이랬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상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다시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마님께서 여러 가지 영적인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지만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다시마님,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해주실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제는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네네. 네, 저번 사연 때 좀 느꼈던 게, 이번에는 제 삶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려야 왜 이 다시마는 영적인 능력을 다른 사람을 돕게 되었는지를 아실 것 같아서, 그렇겠죠. 네, 주제는 그대들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주제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건데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당신들이 뭐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네. 당신이었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가 사실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소수긴 하더라도. 아니요, 소수 아니에요. 분명- 많아요. 많은데 네, 얘기를 맞아요. 잘 못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 사연을 듣고 좀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네네.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다시마예요. 일단 제가 어릴 때 당시에는 성격이 지금과 완전 정반대였고요. 그리고 사람을 정말 믿지 못하고 정도 없었고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 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짐고 가신다. 저밖에 없다. 그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고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오히려 용기를 못 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현실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도 믿지 않았었고요. 귀신이 보이기 전까지는 귀신의 귀자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있어봤자 내 인생에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귀신이 보이고 나서는 제가 스스로 조현병인가? 라고 고민을 할 정도로 제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엄청 많았고 귀신이 보인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믿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어쩌다 보니 또 소문이 났어요. 쟤는 귀신이 보인다 이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귀신이 보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귀신을 보게 되면 다들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궁금하긴 해요. 쉽지 않죠. 예. 상상만 해봐도. 그래서 기종님 분들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그 거부를 많이 했어요. 보일 리가 없다. 좀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거기에서 발버둥 치면서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을 때도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네. 너 혹시 귀신 보인다고 하는데 내가 할머니가 무당분이신데도 부적을 써왔대요. 근데 부적을 써왔는데 부적을 붙여도 풍수지리도 좋아도 가위에 계속 눌린다. 근데 혹시 너는 뭐 보인다고 하니 내가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지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나 무당 아니야. 내가 뭐 귀신이 안 보이는데 그 귀신이 보인다 하더라도 보이기만 한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결해. 그걸 왜 나한테 가지고 와. 그래서 아니 그래도 보이는 게 있지 않느냐 얘기 좀 해달라 하면서 계속 뭐라 하길래 그래 알았다 하면서 말해준 게 부적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했더니 부적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부적을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신데 그분이 잘못 쓰실 리가 없잖아. 그걸 받아왔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뭔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나한테 말하지 말지 뭐하러 나한테 물어봤냐. 어차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알아서 해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쟤 보이는 거 거짓말이다. 헐, 관심 받으려고 그런다. 네, 관심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원래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 시절이라서 제가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원래도 그랬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그래 니들이 뭘 알겠냐 하면서 넘겼는데 어느 날 나중에 또 소문이 돌아요. 사실 걔가 말한 게 맞았다. 그러니까 부적이 진짜 뭔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 태웠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어요. 걔가 와서 사과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맞았나 보다 하고 넘겼죠. 근데 그때만 해도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도 못 믿고 있는데 누굴 감히 도와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 네가 알아서 해결됐다니 뭐 잘됐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 알아서 해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쌍둥이 사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쌍둥이 사건 때 처음으로 제가 귀신의 빙이 됐던 얘를 도와주게 된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도 그냥 약간 좀 삭제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엄청 제가 따지고 들었어요. 내가 왜 그걸 해줘야 되냐. 무당 찾으면 있지 않느냐. 왜 나한테 그러느냐 하면서 엄청 따지고 들었었는데 그때도 할매가 그래도 너가 돕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너 어차피 도울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마침 부탁했던 얘가 제가 귀신이 처음 보였을 때 당시에는 좀 많이 도와줬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를 도와줬다가 크게 되었죠. 배드 엔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정말 하기 싫어졌어요.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보이든 말든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사건이 하나 터져요. 이건 진짜 많이 무거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이고 뭔 일이시길래. 예. 귀신은 중학교 때 보였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보이기 시작한 부분이 일반 사람에게 밧줄 같은 게 보여요.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 의미를 몰랐지만 좀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먹었느냐 마느냐 이게 그걸로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보고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기고 살아왔는데 일이 하나 터지게 돼요. 정말 친했던 여자인데 친구가 정말 예쁘게 생긴 애였어요. 블랙핑크의 리사를 닮았을 정도로 정말 예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아, 예. 네, 그 친구가 정말 웃상이고 자주 웃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안녕, 잘 가 했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지만 밧줄에 묻어 있었고요. 굉장히 아, 길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부고 소식이 들렸어요. 그 친구가 일반적으로 안 좋은 선택을 그냥 한 것도 아니고요. 2번 시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었고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게 됐어요. 아,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나는 의미를 알고 있었는데 말이라도 걸어볼 걸. 좀 더 말이라도 할 걸. 심지어 할매가 경고도 했어요. 쟤 이대로 떠나보내도 되냐.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래서 힘들었을까, 예. 장례식도 못 갔고요.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걔가 낙골당에 있는데 못 갔어요. 아직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근데 너무 미안해서 정말 더 슬픈 사실은 그 이후로 귀신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안 찾아오더라고요. 예. 찾아오질 않아요. 제가 보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말을 했어요. 근데 안 찾아오더라고요. 어디에 뭐 갇혔는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그 아이의 얼굴을 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많은 혼란이 일어났고 보이던 거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었다가 처음으로 제가 신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기독교 집안이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원래는 그냥 일요일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새벽 기도도 막 열심히 갈 정도로 정말 빌었어요. 차라리 눈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장님으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제발 가져가 달라. 근데 2년 동안 그걸 반복해서도 오히려 그 보이는 건 더 점점 선명해지고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 이후로 영적인 사건들이 1년에 4분기에 나뉘어서 1분기마다 오더라고요. 너는 이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못 선택하면 진짜 사람이 죽겠구나. 잘못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국에는 천천히 도와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게 되면 사실 제가 없는 느낌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을 매번마다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너 이런 거 있지 않느냐 막 갑자기 전화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상한 꿈을 꾼다거나 뭐 애지몽을 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었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현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공장을 좀 가서 돈 좀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해서 공장을 가게 됐는데 그 공장도 좋지는 않았는데 제가 무시했어요. 기운이 되게 음산했고 안 좋은 곳이긴 했지만 사실 그걸 잘 버티고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부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좀 아니랬어요. 정말 튼튼한 몸이었고 웬만해서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살짝 배만 아플 정도지 정말 건강한 체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공장을 그냥 들어갔는데 그때 이후로는 영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이 바쁘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엔 공장에선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런 모습까지 봐요. 저랑 친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 귓가에 어떤 여자애가 와서 제가 거짓말했어. 제가 거짓말했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언니가 정말 좋아요. 잘해요. 엄청 좋은 언니인데 이 언니가 갑자기 대뜸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어떤 사람한테 왜 나한테 뒷담을 까?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한 적이 없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돼가지고 그 사람이 되려 언니 나 싫어요? 내가 그렇게 미워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 정작 친하게 지냈을 때는 저한테는 아무런 일도 없었고 그런 귀신들이 한 번씩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마치 해결하라는 듯이. 그때도 저는 사실 조용히 있었어요. 네. 그냥 언니에게만 물어보고 언니 혹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냐 정도만 물어보고 더 이상 묻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해결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방치에 가깝긴 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점점점 그런 걸 무시하고 다니더니 나중에는 하혈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정말 건강했는데 평소에 그거 공장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안에서도 좀 무거운 걸 많이 들기도 하고 뭐 감농사를 하기도 했어가지고 좀 무거운 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힘들진 않았는데 하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는 너무 피가 많이 쏟았는지 얼굴이 푸른빛이 돈다고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걸 내가 방치를 하니까 이렇게 몸이 이상하게 되는구나 싶어서 언니에게 일부러 원석 팔찌 혹시 아신가요? 원석 팔찌를 제가 기운을 담아서 만들어주게 돼가지고 그 언니에게 선물을 해주니 그 이후로 언니가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사라졌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하혈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도와주면 내 몸이 망가지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영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더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대구로 넘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도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고요. 그리고 또 교훈이 있었잖아요. 너무 과하게 도와주면 안 되고 아예 안 도와주면 안 된다. 이게 운명의 흐름대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평택 공장에서 일했을 때 제가 무당을 찾아가 봤거든요. 도저히 못하겠어서. 그때 그 무당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너 그래야 산다고. 너 운명대로 살라고. 무시하지 말고 너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때까지만 하고 네가 힘들면 그냥 그만둬라. 너한테 온 이유가 있다. 너의 전생에 뭐가 있었겠지. 그거에 대해서 푼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또 현타가 와요. 왜요? 또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나니까 더 그런 거예요. 나 언제 살아? 나는 나를 어떻게 살지? 그게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절하게 돼요. 설마니 또 무슨 일이 생긴가 싶어서 그래도 많이 도와줬는데 한 번 정도 거절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거절을 했더니 이번에 하반신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났는데요. 거절하고 나서 자다 일어났는데 상반신은 일어나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발가락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떻게든 주물러서 만져봐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또 그 거절해서 그런가 싶어서 다시 연락해서 저 이거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거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발가락 끝부분부터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는 어쩔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도와주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살짝 강제성도 있긴 하네요. 보니까. 네, 엄청 심해요. 반강제라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도와주게 되었고 이제는 건강해요. 영적으로 도와주고 이제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신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나도 내 삶 살고 싶다.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럼 좀 줄여주겠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덜해졌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말씀하시다가도 울컥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시마님께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 이 잠깐의 시간으로 대변할 수는 없었겠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귀신을 보고 아니면 혹은 남의 인생에 잘못 끼어들었다가 또 안 좋은 일들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다시마님께서도 지금 용기 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은 이런 공포 이야기 듣다 보면 아니 뭐 무당도 아닌데 왜 끼어들어서 저렇게 또 선무당 짓을 하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분명히 다시마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어줍지 않은 무당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시든 자유고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했던 것도 그들의 선택이잖아요. 그쵸. 그걸 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마님께서 전부 이야기는 안 하셨을 거예요. 전부 이야기는 하시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감히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잘 해오신 거고 그게 반강제성이든 뭐든 간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값진 인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유 이게 또 학창 시절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귀신을 보고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것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용하려고 네. 그냥 내 앞날을 알고 싶어서 뭐 위험을 알고 싶어서 그냥 이 사람을 곁에 두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서 사람이 많이 무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도 다시마님은 그래도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니까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야기네요. 당신이었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라는 건데 글쎄요. 다시마님처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이거는 여기 계신 누가 겪어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보시는 분들 혹은 영적인 능력으로 남을 돕고 다니시는 분들이 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나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런 경우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